친구를 사귈 때 그가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를 판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내 마음이 어떠한지를 살피는 것이 우선입니다. 어느 날 좋은 사람이 다가와 아무리 큰 사랑으로 문을 두드려도 내 마음이 닫혀 있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좋은 인간관계를 위해서는 내 마음을 여는 게 먼저겠죠. 부모와 자녀 간의 화합의 장을 모토로 방송되는 방학동 은행나루 마을방송국 엄마는 콩을 좋아해 시즌 1의 마지막 8번째 시간 친구를 주제로 함께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엄마는 콩을 좋아해 진행을 맡은 서진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 콩 식구들 나와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무늬 많은 엄마인 혜숙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달쟁이 맘 선양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만년딸 예린입니다. 예린 양, 네. 오늘 피곤해 보이네. 졸려 죽겠어요. 복학해서 공부하려니 힘들죠. 오늘 미세먼지 장난 아닙니다. 네, 목이 간질간질거려요. 그렇죠. 뿌예요. 시야가 그냥 가시거리가 안 나올 정도인데 네, 건강하셔야 합니다. 맞아요. 네, 마스크 잘 쓰시고요. 네, 엄마는 콩을 좋아해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요. 1월 28일 날 저희가 첫 방송했거든요. 네. 처음에 이제 진로와 취업을 1화로 시작해서 매주 녹음하면서 오늘 8번째 시간까지 2달이 조금 못 됐습니다만은 바쁘게 달려왔어요. 드디어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요. 혜숙님. 네. 일하시랴. 달리 말이야. 얼마 전에 어머님 고관절을 다치는 사고가 있었어요. 네. 그 취객이 문제야. 수술까지 하시고 병원 다니시느라고 굉장히 바빴는데 제일 바쁘셨나 봐. 저뿐만이 아니죠. 네. 네, 우리 콩 식구들 진짜 바빴을 거예요. 그런데 시간은 고무줄이라고 하잖아요. 내가 얼만큼 늘릴 수 있느냐 따라서 늘어나던데요. 못할 것 같았어도 일단은 해야겠다는 마음이 있어서 그런가? 시작을 하니까 진짜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이 딱 맞더라고요. 시간도 있어야 아프다는 말이 진짜 맞나 봐요. 저는 여유가 없어서 아플 시간도 없었어요. 이리저리 날아다녔다니까요. 저도 방송 시작하고 얼마 안 돼서부터 복학을 해야 되니까 이제 복학 준비하랴. 한 5화 때부터인가는 개강해서 학교 다니랴. 그러면서 알바는 또 계속 해야지. 알바랑 학교 그거 빼고도 일이 계속 생기지. 또 이런 상황에서 시간 쪽에서 쌤들 만나서 대본 작업해야지. 수다 떨어야지. 또 수업 때문에 방송 스케줄을 조정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정신이 없었어요. 진짜 쉴 틈 없이 달려온 달인 것 같아요. 눈 깜짝하니까 4월이네요. 그렇지. 저는 그래도 운이 참 좋았던 것 같아요. 방송 시작할 때 좀 바빴던 게 끝나고 알바랑 그림 스타트 봉사를 좀 하고 있었어요. 지금은. 그래서 다행히 방학 기간이라 시간을 좀 낼 수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 주부터 방송이 끝날 때니까 또 정신없이 바빠지는 거예요. 운이 참 좋죠? 정말 이럴 때 이런 방송 중에 이런 단어가 괜찮을지 아다리가 잘 맞아요. 우리가 상황이 그래요. 뭔가 하고 싶어도 일이 계속 꼬여서 시간이 안 날 때가 있고요. 또 한가할 때는 내가 좋아하는 걸 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진짜 네. 아다리가 잘 맞았네. 늘 만나기만 하면 아주 푸짐하게 지수성찬이 되고 바쁘니까 살이 빠져야 되잖아요. 또 맨날 먹어서 살이 더 쪘어요. 예린 양은 얼굴은 조그만데 살쪘어요. 저는 뭐 항상 찌고 있죠. 그래도 예뻐.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요즘 운동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그게 신기하다니까. 정말 다들 마음이 넉넉하고 배려심들이 많은 분들이 한 팀이 되니까 너무 즐거운 시간 보냈던 것 같아요. 저는 인복이 있는지 항상 이렇게 좋은 분들을 주변에서 많이 만나는 것 같아요. 자두야. 네, 제가 봐도 퍼주는 거 다들 좋아하고
예, 계산할 때 뒷줄로 안 갑니다. 돈 쓰는 거 다들 좋아하시고요. 성격도 역시 모두 활달해서 제가 생각할 때 이 정도면은 선양님, 혜숙님, 예리님 모두 안 봐도 주변에 친구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거든요. 근데 반면에 어울리는 것에 서툰 사람들은 우리 세대에 있었어요. 학창 시절에 같은 반에서 공부하면서도 말없이 편지를 주고받는 그런 친구들이 있었어요. 있었죠. 저예요, 예. 저. 제 친구 얘기 좀 해볼까요? 여고 때 얘기인데요. 3월이며 학기 초에 자리 배치하잖아요. 네. 예, 제비뽑기를 해서 자리를 정했거든요. 제 짝꿍으로 얼굴이 뽀얗고 목소리는 아주 작고 무슨 말만 하면 얼굴이 빨개지는 김선이라는 친구가 제 짝꿍이 된 거예요. 이 친구는 제가 뭐만 물어봐도 단답형으로 대답하고 말도 잘 안 하길래 속으로는 얘는 날 안 좋아하나? 내가 짝꿍이 된 게 마음에 안 드나? 막 이렇게 걱정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친구들이랑 한참 수다를 떨고 자리로 돌아왔는데 선이가 혜수가 네 책상 속에 뭐 있더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보니까 쪽지가 있었어요. 이게 뭐야? 선이 네가 보냈어? 했더니 야 조용히 해 시끄러워 친구들이 쳐다봐 막 이러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선이가 진짜로 혜수가 나는 네가 좋아 친하게 지내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얼마나 부끄럼쟁이면 자기가 직접 써놓고도 네 책상 속에 뭐 있더라. 맞아요. 말로 하기는 쑥스러우니까 네, 그렇게 네. 표현을 했나 봐요. 저도 학창 시절에 서랍이나 책 속에 편지를 좀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익명의 편지를 좀 많이 받아서 누굴까 궁금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내 일거수일투족을 그 친구가 보고 있다는 생각에 좀 불편하기도 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저희 엄마께서는 우연히 그런 편지를 읽으시고 남자친구인 줄 알고 걱정하기도 했었던 생각이 납니다. 그거 어쩌면 기분 굉장히 좋은 일인데요. 누군지 모르는 친구들이 그런 친구들한테 수북하게 편지 받을 정도면 그거요. 잘못하면 연예인병 걸리는 거. 그 정도는 아니셨죠? 그렇죠. 저는 사실 그렇게 쪽지 보내는 친구들 있잖아요. 네. 그런 친구들 보면 그냥 앞에서 대놓고 좀 얘기하지 뭘 그렇게 쪽지로 할까 너무 답답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저는 쪽지보다는 그런 버디버디, 네이트온 막 이런 뭐 싸이월드 이런 메신저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 컴퓨터로. 막 초등학교 중학교 때 보면은 앞에서는 얘기를 못 해요. 근데 집에 가서 메신저를 키면 걔가 이제 막 쪽지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는 얘기는 못 하고 쪽지를 그 인터넷상에서 쪽지를 보내서 그렇게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좀 뭐라 해야 되지? 비겁해 보인다고 해야 되나? 너무 소심해서 별로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메신저로만 얘기하고 실제로 얘기 못하고 막 그러는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메신저 지금 말씀하신 그 버디버디나 뭐 네이트온 네. 그런 거 나왔을 때는 저희들이 조금 또 서툴렀던 그렇죠. 젊은 세대보다 네. 그랬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또 이 컴퓨터를 하는 게 조금 답답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혜숙님? 맞아, 그랬어요. 네. 우리는 아날로그 세대. 예린 양이 그 시절에 태어났으면 안 될 뻔했다. 지금도 이제 월간지가 계속 발행이 되는데요. 혜숙님 말씀처럼 그 교실에서도 편지 주고받고 또 그렇게 했습니다만 또 펜팔하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았는데요. 좀 전에 그 월간지 샘터. 네. 네, 그런 저예요. 거 그것도 저예요. 사연이 너무 많아요, 혜숙님은. 시골에서 자라면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서울 여자인 저도요. 네. 그걸 보고 펜팔을 한 적이 있거든요. 네. 지금은 샘터가 계속 이제 최장수 교양지로 나오는데요. 이제 소년중앙, 뭐 썬데이 서울 이런 것들은 다 폐간이 됐거든요. 네. 그 뒷부분에 보면은 펜팔란이 있었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자신을 소개하는 게 뭐 요즘은 키가 몇이고 체중이 뭐고 혈액형이 뭐고 이런 정도로 다 얘기를 합니다만 그때는 주소, 이름 요 정도까지는 다 공개를 하고 펜벗을 구했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원하는 친구들이
편지를 주고받고 이런 것들이 계속 이어졌단 말이죠. 아, 근데 진짜 신기하다. 음. 어떻게 주소만 보고 그걸 보내요? 근데 내가 얘기해줄까? 내 얘기. 근데 그때 그랬어, 그치? 맞아. 저 고1 때 담임 선생님이 네. 엄청 무서웠어요. 근데 샘터 책을 교실 뒤에 못을 박아가지고 꽂아 놓으셨거든요. 까만 끈으로. 맞아. 그쵸? 네네네. 저는 샘터 책을 개인적으로 좋아했어요. 저도. 책자는 작았지만은 내용은 진짜 너무너무 알찼던 것 같아요. 시며 수필이며 꽁트, 뭐 명언 너무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뒤에 주소도 있고. 제가 어느 날 군인 아저씨가 쓴 시조를 읽게 됐는데 시조는 잘 몰라. 근데 왠지 너무 잘 쓴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주소로 펜팔을 했어요. 근데 그 군인이 또 그때부터 편지를 또 너무 잘 쓴 거야. 2년 동안 펜팔을 했는데요. 아, 오래 했네. 그 아저씨한테 편지만 오면 제 친구들이 다 모여서 막 깔깔거리면서 공유했어요. 궁금하니까. 그죠? 그러니까 지금의 채팅 같은 거죠. 맞아요. 그렇게 주고받다가 저는 졸업할 때가 되고 그 군인 아저씨는 제대할 때가 됐어요. 그래서 저보고 만나자고 하더라고요. 그 전에 사진 보내달라고 할 때도 그 아저씨는 선명한 사진을 보내줬어. 좀 잘생겼어. 근데 저는 흐릿한 사진을 보내주고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좀 궁금했겠죠? 근데 저는 오빠도 없고 남자도 안 만나보고 그래서 너무 무서운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 그래서 펜팔을 뚝 끊어버렸어요. 지금 너무 엄청 후회해. 한번 만나나 볼걸. 그러게, 그럼 다른 인연이 아, 생겼을 수도 그러니까. 있는데. 인생이 달라졌을지도. 맞아. 그분은 얼마나 허무했을까요? 그러니까. 궁금하다. 저도 중학교 2학년 때, 핀란드에 사는 동갑의 소녀랑 펜팔을 주고받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서로 사진도 주고받았는데, 저는 교복 입고 찍은 저희 학교 사진 이런 거 보냈고, 그 친구는 노르웨이 만년설에 여행 가서 찍은 사진을 보냈어요. 근데 동갑인데 너무 나이 차이가 많이 나 보여서 굉장히 놀랐어요. 금발의 소녀였는데. 하지만 펜팔을 하면서 편지를 받는 설레임, 또 재미있기도 했죠. 근데 영어로 편지를 써야 하니까 좀 힘들기도 하고 귀찮기도 해서 그만뒀어요. 저는 그렇게 외국인 펜팔 친구 구하는 것도 휴대폰 어플로 다 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중고등학교 때도 다 그냥 핸드폰 어플로 채팅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편지를 보내고 또 답장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그 설레는 마음을 느껴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군대 간 친구 한두 번 보낸 거? 그거 말고는 없고. 근데 가만 생각해보면은 저희 엄마가 2년 전부터 연말에 편지를 이렇게 써가지고 기숙사나 지금 제가 살고 있는 곳으로 보내주시더라고요. 재작년이랑 작년 이렇게 막 연말에 올해도 고생했고 내년에도 힘내자 이런 식으로 카드를 써서 주시는데 이제는 뭔가 기다려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올해는 근데 작년까지는 제가 받기만 했으니까 올해부터는 저도 좀 같이 답장도 하고 아니면 먼저도 보내볼까 생각 중이에요. 엄마가 참 멋지다. 저도 손편지 쓰는 걸 좋아해서 뜬금없이 친구들한테 보내고 굉장히 놀래키고 하는 그런 적도 많았는데 어머님께서도 감성이 저하고 좀 많이 비슷해요. 저 엄마 보낸지 몰라가지고 기숙사 짐 뺄 때 그냥 놓고 올 뻔했어요. 몰라가지고. 그거 세월이 많이 흐른 후에 읽어보면 참 또 색달라요. 네. 이게 좀 전에 이렇게 펜팔 친구에 대해서 각자 얘기를 들어봤는데 사실은 이게 펜팔 친구 구하는 것이 책 뒷장에 나와 있는 주소만 보고 우리 혜숙님도 그런 경험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예리님은 좀 불안하고 주소가 공개되니까. 무서워요. 근데 우리는 또 어플이 무서워요. 진짜요? 네, 그런 걸로 모르겠어요. 이게 동성끼리는 모르겠는데 이제 사건 사고가 많이 나니까 그 뉴스에 보면 그렇잖아요. 그렇게 어플로 만나서 이러저러 했다고. 네. 그래서 이런 그 변천사가 세대가 다른 우리한테도 이렇게 각각 다른 생각을 주나 봐요. 그죠? 네. 네. 주소가 너무 무서워요. 네. 그래도 그때는 그렇게 큰 사건 사고가 없었는데. 대필도 많이 하고. 네, 그렇죠. 우리가
학창 시절대로 또 우리가 공부 다 마치고 사회에 진출을 하고 사회인이 되면은 그 환경에서 또 새로운 친구들을 많이 사귀게 되는데요. 네. 보통 첫인상으로 판단하기는 좀 그렇지만 거의 다 그렇지 않을까 싶은데 보통 첫인상이 사람의 마음을 열고 닫는데 영향을 많이 미칠 텐데 예린 양도 혹시 같은 생각인가요? 네, 첫인상 중요하죠. 제가 지난번 방송에서 외모로 사람 판단하지 말자고 그러긴 했는데 저도 첫인상이 중요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예전에는 첫인상으로 사람을 너무 판단하는 그런 습관이 있어서 인간관계를 할 때 낭패를 본 적이 많았거든요. 경험이 있군요. 네, 어떤 분을 만났는데 네. 첫인상이 너무 별로여서 그냥 그 사람 자체를 별로인 사람으로 생각을 하고 선입견을 가지고 대했어요. 네. 근데 조금 더 알아가다 보니까 너무 괜찮은 사람인 거예요. 첫인상이랑 완전 반대로. 그래서 이제는 첫인상을 완전히 믿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많이 연연하진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첫인상은 분명히 중요한 요소이기는 하지만 그걸로 그 사람의 전부를 판단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지난번 얘기했던 거하고 똑같이 결론은 마찬가지로. 네. 그렇죠? 네. 예. 선영님도 같은 생각이신가요? 네. 저도 첫인상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반드시 첫인상으로 사람을 판단할 수는 없지만, 그 사람의, 가 대화를 하다 보면 어느 정도는 그 인상과 좀 맞아 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우선 첫인상이 제 마음에 들지 않으면 마음을 쉽게 열지 못해요. 근데 하지만 예리님 말처럼 첫인상이 별로였는데 오랜 시간을 같은 공간에서 지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사람의 진면목을 알게 돼서 지금은 또 많이 친해진 사람도 있긴 해요. 저는 네. 제가 믿고 있는 사람이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어떤 사람을 데려왔을 때 인상이 좋지 않더라도 일단은 그 사람을 믿고 나쁘게 안 봐요. 근데 이제 저 또한 느낌을 믿기 때문에 그 사람 느낌이 좀 안 좋다 싶으면 굳이 그 사람이랑 친해지려고 하지도 않고 밀어내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 사람과 관계 때문에 조바심을 내지 않는다는 거죠.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그렇죠. 우리가 굳이 그런 관계 하나하나에 연연할 나이는 아닌 것 같아요. 젊을 때는 누군가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본인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을 정도로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좋은 사람들과 인연을 많이 갖고 있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네, 지금도 마찬가지긴 그쵸? 하지만 지금은 이제 양적인 것보다는 왠지 질적인 것으로 가게 되고 이제 소모가 많이 되잖아요. 있는 사람, 그렇죠. 있는 사람 네, 관리하기도 충실하자. 힘들고. 근데 하지만 사람을 만나는 데 있어서 어떤 사람이든지 헤어짐이 나쁘면 안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살면서 정말 어떤 인연으로 다시 만날지도 모르고 또 그 당시에는 안 좋았던 사람이 변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만나든 간에 또 어떤 사람이든지 그 사람들은 제 인생을 좀 성숙하게 하는데 밑거름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선영쌤 말씀을 듣고 생각이 난 게 있는데 저는 성격이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 싫은 사람은 딱 끊어버리는 편이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근데 중학교 때 친했던 언니가 그 모습을 보더니 예린아, 그렇게 사람과의 인연을 그렇게 끊어버리는 거는 좋지 않은 거야. 뭐 이러면서 그 사람을 언제 어느 장소에서 만날지도 모르고 네가 그 사람의 도움을 받을 때가 분명히 와.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좀 제 인생에서 너무 치명적이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사람, 너무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이 아닌 이상 딱 끊어내거나 막 외면하거나 막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그건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다가오는 사람 막지 않는다. 또 가는 사람도 잡지 않는다. 그래서 아주 이상한 사람이 아닌 이상은 다 친하게 지내는 편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저 자신만 중심을 잘 잡고 분명하다면 흔들릴 이유가 없다라는 생각이 좀 강해요. 그래서 물론 사람에 따라 대하는 태도는 정도의 차이가 좀 있긴 해요. 명언. 예린님이 성격이 맞지 않고 싫은 사람이 바로 딱
끊어버린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도 도 아니면 뭐 스타일인데요. 그래도 저는 3번의 기회는 줍니다. 3-4번. 친구들이 이런 친구 저런 친구 참 다양합니다만 만나면 기분 좋은 친구도 있어요. 맞아요. 그쵸. 맞아요. 금방 만났는데 헤어지기 싫고 또 헤어져서 돌아오는 길에도 보고 싶고 아 언제 또 만날까 만나고 싶고 그런 친구 선양님 있죠? 네네. 네. 그래서 한 30년 지기 고등학교 친구들은 1년에 기껏 한두 번 만나거든요. 이제 서로 다들 바쁘고 그러니까. 근데 항상 만나면 편하고 그 시간이 기다려지고 네. 또 오랫동안 연락 안 하고 지내도 네, 그냥 변함없죠. 변함없어요. 네. 저도요. 여고 때 친구들을 지금도 각자 떨어져서 살지만은 석 달에 한 번 만나요. 서로 뭐라도 주고 싶어서 바리바리 싸워서 나눠주고 선물하고 그래요. 그리고 여고 말고도 초등학교 동창 친구들이랑도 잘 지내는데 남자친구들 특히 지네들이 우리를 막 대접을 엄청 잘하죠. 돈도 못 쓰고 지네들이 남자라고 그래요. 뻐겨요. 아, 저는 고1 때부터 친하게 지냈던 친구들이 있는데, 생각해보니까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한 6, 7년이 다 됐네요. 근데 저는 그 친구들한테 항상 고마운 마음이 있고, 또 그 친구들이 저한테 큰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냥 그 자리에 있다는 것 자체로. 그리고 좀 서로 간에 시기 질투 같은 게 없고, 각자 길을 응원해주고 격려해주는 모습이 너무 보여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이라서 존재만으로도 참 힘이 되는 친구들이고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기억 못하는 제 학창 시절을 걔네들이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지난 설에 내려가가지고 막 걔네들 만나서 얘기하는데 네가 고등학교 때 그랬잖아. 뭐 어떻게 했잖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걔가. 그래서 내가 그랬니? 미안. 막 이러고. 근데 걔네가 저보다 더 잘 기억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 모습을. 미안해라고 사과를 했으면 안 좋게 했나? 뭐라 했대요, 제가. 또 본인은 자기 좋은 것만 기억하거든요. 예린 양이 딱 부러지는 성격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좀 입 바른 얘기를 바른 말 해주는 친구도 필요합니다. 맞아요. 그쵸? 분명 예. 필요해서요. 네, 3분 얘기가 다 여고 시절 얘기인데 제가 생각해도 동창 중에 여고 동창이 갑인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네, 친구를 사귀어도 3분 다 그럴지 모르겠지만 이게 마당발 스타일이 있거든요. 친구들 많은. 저요. 네. 그래요? 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 휴대폰 그 친구 목록이 간단해요. 초등학교는 전학을 하도 많이 다녀서 거의가 아니라 아예 없고 초등학교 동창회라는 그 자체도 제가 뒤져서 가면은 갈 수 있겠지만 나가지 않고 그래서 혜숙님처럼 이렇게 돈 잘 쓰는 남자친구가 없다. 저도 없다. 잘해주는 동창이 없다. 안타깝다. 그래서 나름 성격이죠. 좁고 깊게 사귀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친구들이 일단 많지가 않고요. 그런데 만나온 횟수는 거의 30년이 넘는 친구들 다 그런 친구들이고 우리가 사연 많은 여고 시절 지나온 얘기 이제 선양님, 혜숙님, 또 예리님 다 해주셨지만은 아스라이 멀어진 과거가 됐잖아요. 어느새. 그래서 그런 과거가 지나서 오늘을 살고 또 우리 앞에 있는 미래를 한 발 한 발 내디디면서 살아가는 우리들한테 그 중마고우라는 존재들이 참 중요한데 사회에서 또 만난 사회 친구들도 우리 인생의 큰 부분을 차지한다. 아까 선양님 잠깐 얘기했는데요. 그렇죠? 네. 맞아요. 저도 집 주변에 정말 좋은 친구라 손꼽는 2분이 있어요. 이제 그들은 그렇게 생각할지 어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웃 사촌이 가족보다 더 가깝고 좋을 때가 많은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럼요. 가족 이상일 수 있죠. 맞아요. 그러니까 저한테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생겨도 발벗고 달려와 줄 수 있는 그런 분들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저보다 3살이 많은 언니들인데요. 몇 년 전에 제가 크게 교통사고가 났거든요. 이제 가족들과 함께 있었는데, 근데 그분들에게 먼저 전화를 하더라고요, 제가. 근데 그때가 새벽이었는데 정말 한달음에 달려와서 세세한 것까지 챙겨주는데 너무 고마웠었어요. 거리도 엄청 멀었는데. 저도 그런 언니가 한 명
생각나요. 지금 딱 한 명이 생각이 났는데 사실은 아직 그 언니랑 알게 된 지 1년도 안 됐어요. 근데 그 언니가 저를 엄청 예뻐해 주더라고요. 한 4살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 언니가 저를 왜 이렇게 예뻐하나 생각이 아니라 들었더니 그 언니가 제 나이 때 했던 행동을 지금의 제가 그대로 하고 있대요. 축소판이고. 네. 그러면서 넌 어쩜 내가 했던 거랑 똑같냐? 이러면서 조언도 해주고 격려도 해주고 그러면서 되게 많이 친해졌어요. 저도 의지가 많이 되고. 근데 그 언니가 제주도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서울 사람이 아니니까 다 타지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언니가 저보고 예린아 너는 서울에 있을 때 내 친동생이나 마찬가지야. 이러면서 어떤 일이든지 도움이 필요하면 무조건 나한테 먼저 얘기하고 배고프면 우리 집에 와. 아니면 나를 불러.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막 뭐를 사주고 이런 거 물질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그냥 그런 마음을 써준다는 자체가 너무 감사해서 말 한마디. 네, 좀 든든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런 친구가 옆에 있으면 정말 든든하죠. 네. 그래서 열심히 사는 사람, 마음이 넉넉한 사람, 그리고 또 날 알아주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으면 정말 부자가 된 듯한 맞아요. 기분이에요. 근데 그 말을 역으로 해석해보면 내가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좋은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거예요. 유유상종? 끼리끼리. 그런 말이 왜 있겠어요? 네. 예린 양 안지가 1년, 예린 양이 그 언니를 안지가 1년도 안 됐는데 그런 네. 보살핌을 받고 감동했나 봐. 네. 네. 그렇게 훌륭한 이웃사촌이 옆에 있는 것도 말씀대로 복이죠. 혜숙님 말씀대로. 근데 그 안에서 또 요즘은 층간소음이 많잖아요. 그것 때문에 싸움도 빈번하고 또 뭐 때문에 사이가 안 좋은지 서로 앞집에 살아요. 그런데 인사도 안 하고 서로 네, 그렇게 지내는 이웃들이 있는데 우리 콩 식구들은 선양님 말씀대로 정말 다들 행복한 분이고 네, 감사하죠. 네. 네, 이웃사촌도 이렇게 잘 만났는데 우리가 집 밖에서뿐만이 아니라 집 안에서도 가족끼리 얼마든지 친구가 될 수 있거든요. 엄마하고 딸, 또 아빠와 아들, 또 부부간에 친구처럼 지내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요즘은. 그것도 결혼할 때 친구 같은 아내, 친구 같은 남편을 찾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젊은 친구들. 예리님이 제일 제가 요 근래에 본 것 중에서 엄마가 또 연극을 하시고 꽃다발 장만해서 네. 가져가서 축하해주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친구처럼 참 잘 지낸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네. 제가 중2 때 막 그때 사춘기니까 네. 엄마보다 친구가 더 중요한 시기잖아요. 뭔가 더 의지하고. 제가 딱 그랬거든요. 그래서 엄마는 안중에도 없고 그 친구랑 엄청 엄마보다 더 의지를 하고 그렇게 지냈는데 걔한테 엄청 크게 배신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한창 제 세상 같았던 그런 게 다 무너지고 그래서 막 대인기피증도 생기고 막 그랬었어요. 막 사람 무섭고 막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인가 막 엄마에 대한 소중함이 그때부터 눈에 들어오고 왜냐면 엄마는 항상 그 자리에 계시니까. 있으니까. 네. 그리고 언제부턴가는 가족들한테만큼 불안한 마음을 가지지 않고 내 얘기를 마음껏 쉽게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막 아무리 막 믿는 친구여도 제가 그때 트라우마 이후로 또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리 믿는 친구여도 쉽게 털어놓지 못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막 그래요. 네. 중요한 얘기, 그렇죠. 막 비밀 진짜 막 속 깊은 얘기 이런 얘기를 괜히 했다가 집에 와서 또 생각해 보면 괜히 얘기했네. 괜히 입방정 떨었나 막 이런 한 번쯤 경험 다 있을 네. 것 같아요. 예. 저는 좀 그렇더라고요. 제가 또 말이 많은 편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예린 양이 말이 많다고? 네. 혜숙님. 우리 혜숙님이 오늘 컨디션이 영 안 좋은 것 같아요. 어머니가 감기가 걸리고 엄마도 엄마는 그렇고 걱정이 돼서. 좀 그러네요. 난 우리 아들이랑 친해요. 우리 아들한테는 어떤 말을 해도 잘 들어줄 거라는 믿음도 있고 너무 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들이랑 가장 친하게 지낸 것 같아요. 저 예린 양 그 엄마 얘기 네. 아까 그 결정적인 순간에 고민을 잘
털어놓기가 좀 어렵다고 그랬는데 네. 얘기 조금 더 마저 해주시죠. 아, 예. 그리고 엄마가 저보다는 몇십 년을 먼저 사셨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네. 거기서 나오는 그 짬에서 나오는 바이브 그게 무시 못하더라고요. 그 엄마의 그 지혜가 담긴 조언들 그런 저는 엄청나게 고민을 했던 건데 엄마는 그냥 툭 내뱉는 조언으로 그냥 다 해결을 해버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 무한 신뢰를 하게 됐고 그리고 제가 나중에 엄마가 돼서 딸이 생겼는데 그 딸이 저랑 소통을 안 하려고 하고 막 저한테 비밀이 많고 저를 피하고 이러면은 섭섭하죠. 네, 너무 마음이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엄마랑 소통을 자주 하려고 하는 편이에요. 아유, 일찍 철들었네, 우리 예린이. 나는 그 나이 때, 친구를 너무 좋아했고, 무슨 고민이 있거나 이런 것도, 저 자신을 믿는 게 너무 강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든지 혼자 그냥 다 알아서 그냥 척척 해버리고. 강인하셨네요. 네. 그래서 남한테 막 이렇게, 부모든 친구한테도, 그런 의지하거나 이런 건 좀 없었던 것 같아요. 혼자 조용히 해결하는. 네, 혼자서 잘 잘은 모르겠지만, 혼자서 다 했어요. 저도 가족 중에서는, 근데 다 친하죠. 아들이랑 신랑하고 친구처럼 그냥 거리낌 없이 지내고 있는데요. 저희 신랑은, 나이가 2살 차이가 나는데, 보통 2살 차이라고 하면 친구잖아요. 근데 저희 신랑이랑은 체감 나이가 적어도 5살 이상은 되는 것 같아요. 어떨 때는, 시아버지 모시고 사나? 막 이런 생각이 들어. 처음 만나셨을 때부터 2살 차이인 걸 알았지만, 느낌이 굉장히 연상 같은 그런 걸 느끼셨나 봐요. 네. 처음 만났을 때부터 그랬어요. 그래서, 보통 사회에서 2살 차이는 반말하고 형, 동생으로 뭐 편하게 지냈는데, 왠지 저희 신랑은 이상하게 나이 차이 많이 나는 큰오빠 같은 느낌? 근데 한편으로는 지금은 나이 드니까 또 애 같은 느낌도 있어요. 혼자 할 수 있는데도 자꾸 이렇게 뭘 챙겨주길 바라고 본인은 안 하고 가만히 있고 막 이러더라고요. 자기 존재감을 좀 알아달라는 거겠죠? 사실 저도 아들이랑 친하다고는 했지만 나이를 먹으니까 제 절친은 남편이더라고요. 남편은 제가 무슨 말을 해도 믿어줄 것 같고 그리고 실제로 믿어주고 들어줄 것 같고 들어주고 그렇지만 아들은 무슨 얘기를 해도 좀 어렵고 좀 신경을 써야 되는 것 같기는 해요. 어쨌든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남편이랑 절친이에요. 맞아. 저도 굉장히 든든한 면은 있어요. 네. 네, 저는 예린님 경우처럼 딸하고 잘 지내는 경우인데요. 저희 딸도 인간관계가 참 좋아서 그런지 휴대폰 목록에 친구들이 거의 뭐 200~300명 수준이거든요. 남자친구도 많고 또 여자친구도 많고 또 자기 친구들의 고민 상담 많이 해주는 걸 제가 종종 보거든요. 네, 그런 애라 그런지 또 그런 게 이유가 될지 모르지만 엄마 마음을 잘 헤아려주고 또 오히려 거꾸로 딸이 힘든 걸 내가 해결을 해줘야 되는데 제 표정을 살피고 무슨 일이 있는지 먼저 다가와서 물어주고 어떤 면에서는 뭐 해결책까지 내주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제 생각입니다만 집집마다 의무적으로 딸이 하나씩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선생님만 딸 없잖아. 그러니까요. 5대 독자 우리 김일병 무녀동남 외아들인데. 네. 네. 그래서 저도 딸 있는 집이 굉장히 부럽더라고요. 그렇긴 해요. 네. 네. 이제 주변에 보면 네네. 커갈수록 엄마랑 친구처럼 지내더라고요. 근데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제 몸에서 난 딸은 저 같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한테 살갑지도 않고 또 자기 시간을 충분히 내주지도 않을 것 같고 자기 생활에 더 그냥 정신없이 지낼 것 같아서 아마 제 딸도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아, 그래도 왠지 딸 있는지 부럽더라. 그렇죠. 나도 우리 딸 맨날 디스만 했는데, 우리 딸. 좋죠. 딸 있으니까. 아이, 정말 좋아요. 네. 솔직히 잔잔한 거 뭐 이렇게 챙겨주고, 여자들만이 알 수 있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네. 저를 많이 이해해줘요. 정말 은근슬쩍 챙겨주고, 마음도 읽어주고, 나이 먹을수록 점점 친구가 돼가는 것 같아요. 네. 예린아 사랑해. 깜짝이야. 저 부르시는 줄 알고. 예린이도 사랑하고. 자식이 미운 짓을 해도요, 예쁩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런 것이 다 해소가 되고, 그렇게 예쁘다가도 밉고, 밉다가도 예쁜 존재가 자식이다. 그런 생각인데, 그 애들이 어렸을 때는 이게 부모로서 한없이 만져줘야만 할 것 같은 존재였다가, 언제부턴가는 우리가 나이가 먹고, 아이들이 훌쩍 커서, 이제는 반대로, 저를 어루만져주기도 하는데요. 선양님 혜승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선양님 참 딸이 없지. 저희 딸 같은 아들이 있어요. 그 생각한때 이 이상 더 좋은 친구가 있을까 싶어요. 제 생각에는. 꽃이 필 때, 꽃이 질 때, 사실은 참 아픈 거래. 나무가 꽃을 피우고 열매를 달아줄 때 사실은 참 아픈 거래. 친구야 봄비처럼 아파도 웃으면서 너에게 가고픈 내 맘만이 향기 속에 숨겨진 내 눈물이 한 송이 꽃이 되는 건 너는 아니. 우리 눈에 다 보이진 않지만 우리 귀에 다 들리진 않지만 이 세상에 아름답기 위해선 눈물이 필요하다고 엄마가 혼잣말로 하시던 얘기가 자꾸 생각이 나는 날. 이 세상에 나쁜 것들이 너무 많다고 아름답기 눈물이 필요하다고. 친구야 봄비처럼 아파도 웃으면서 너에게 가고픈 내 맘만이 향기 속에 숨겨진 내 눈물이 한 송이 꽃이 되는 건 너는 아니. 우리 눈에 다 보이진 않지만 우리 귀에 다 들리진 않지만 이 세상엔 아픈 것들이 너무 많다고 아름답게
꽃이 필 때 꽃이 질 때 사실은 참 아픈 거래 나무가 꽃을 피우고 열매를 달아줄 때 사실은 참 아픈 거래. 네. 친구야, 너는 아니. 네, 지금은 솔로로 활동을 합니다만 부활의 보컬이었던 정동화가 부른 노래였습니다. 이 노래가 어제 오늘 들은 것 같죠? 근데 사실 이 앨범이 나온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굉장히 오래됐고요. 이혜인님의 시 친구야 너는 아니가 이 노래의 가사 말입니다. 노랫말. 어디서 많이 들어본 가사라 했더니 모르셨구나. 네. 이혜님의 시였네요. 이혜인님의 시는 참 잔잔하면서도 따뜻해요. 그렇죠? 네. 네. 그렇게 마음을 적시는 노래네요. 네, 노랫말이 참 예뻐요. 네. 친구야 봄비처럼 아파도 웃으면서 너에게 가고픈 내 맘 아니? 이 정도면 진정한 친구입니다. 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혜숙님은 또 생각이 다를지 모르겠네. 내가 생각하는 진정한 친구. 어떤 친구냐고요? 네. 네. 역경이 닥쳤을 때 친구를 얻는다는 말을 어디선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예, 진정한 친구란 평상시에는 누구나 다 웃으면서 대할 수 있죠. 근데 내가 어려울 때, 힘들 때 도와줄 수 있는 친구가 저는 진정한 친구라고 생각해요. 저는 혜숙쌤과는 반대 의견이에요. 어떻게? 혜숙쌤은 힘든 상황에서 진정한 친구의 존재가 드러난다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저는 반대로 친구나 제가 일이 뭐 잘 풀렸을 때, 뭐 잘 된 상황일 때 그 진정성이 드러나는 것 같아요. 만약에 어떤 친구가 잘 됐는데 약간 기분이 막 잉스러운 거 있잖아요. 막 네. 진심으로 기쁘지 않고 막 뭐야 제가? 막 이런 마음이 든다. 그러면은 우리는 진정한 친구가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잘 돼야 되는데. 예. 그치? 근데 또 네가 반대로 잘 네, 또 그런 친구가 있는가 하면 진짜 얘가 잘 됐을 때 막 진심으로 기쁜 친구가 있어요. 막 너무 잘 됐다, 잘해봐 이런 마음이 드는 친구가 있어요. 그런 친구들은 좀 진정한 친구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구나. 근데 모든 사람이 조금씩은 진정으로 축하를 해준다고는 하지만 약간 부러움, 시기 이런 것도 질투 이런 것도 있지 않나요? 근데 그게 둘 다 있다고 하더라도 크기가 어떤 게 더 크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구나. 사람은 누구나 이기적이고 다른 사람보다도 자기 자신에게 더 관심이 많고 또 인정받고 싶어하는 게 인지상정이잖아요. 네. 진정한 친구란 나 자신은 다소 내려놓더라도 상대방에 대해서 진심으로 이해하려 하고 인정해주고 그리고 믿어주는 그런 사람 아닐까요? 하지만 저는 절대 그러지 못한다는 거. 보통의 인간들이 다 그렇답니다. 오죽하면 그런 속담도 있지 않겠어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그런 속담이 왜 나왔겠어요? 그렇다면 반대로 이렇게 소중한 친구들에게 내가 진정한 친구가 되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네. 선영님 생각에는 선영님 자신이 어떤 존재이고 싶으세요? 친구들에게. 저는 네. 언제 어디서나 변함없이 한결같은 친구이고 싶어요. 그래서 항상 믿음이 가는 친구. 저는 또 반대요. 저는 반대로 변화무쌍한 친구이고 싶어요. 어떤 의미냐면요. 어떨 때는 막내 동생처럼 막 옆에서 막 깨방정도 떨고 막 우스꽝스럽게 행동도 하고 기분을 그렇게 풀어주다가도 어떨 때는 큰언니처럼 듬직한 모습도 보여서 그 친구가 저한테 기댈 수 있는 근데 또 어떨 때는 그 엄마 보면은 뭐든지 다 뚝딱뚝딱 해주잖아요. 그런 프로페셔널한 모습도 보여주는 친구이고 싶어요. 저는 비록 가진 건 없어. 그렇지만 친구가 어렵고 힘들 때 어느 누구한테 얘기하지 못할 것 같은데 딱 한 명한테 얘기하라고 하면 그게 저였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제가 잊지 못할 소중한 친구가 있거든요. 그래요? 네. 어떤
특별한 친구였나 봐요. 네. 네, 제가 네. 사실 네. 어떡하지? 대학가 이제 나가고 싶어서 대학을 가고 근데 집안 사정 때문에 여상을 졸업하고 어쩔 수 없이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 좀 코가 빠져 있었어요. 어느 휴일이었는데 제가 집에 잠깐 내려갔어요. 근데 여상을 졸업하고 바로 취업전선에 뛰어든 친구가 저를 찾아온 거예요. 자취도 옆에서 같이 했고 굉장히 친하게 지낸 친구였거든요. 그 친구도 직장 생활을 하느라고 시간도 없었을 텐데 시간을 내서 먼 길을 찾아와 준 거예요. 그 친구가 하는 말이 혜수가 내가 너 대학 갈 등록금을 준비했어. 너라도 대학을 갔으면 좋겠어. 이러는 거예요. 그 친구도 공부 되게 잘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얘기를 듣자마자 막 엉엉 울었어요, 둘이서. 어떻게 힘들게 번 돈을 친구 등록금으로 줄 생각을 했을까? 아, 저라면 그런 생각 정말 못했을 것 같아요. 그 친구가 너무 보고 싶네요. 그러네, 감동적인 친구다. 지금까지 혜숙님 이 사연이 여고 시절 얘기였잖아요. 이제 마지막에 친구가 굉장히 보고 싶다, 너무 보고 싶네요라고 말을 한 거는 그만큼 서로 연락이 끊긴 지 오래됐다. 네. 근데 예. 결혼해서 바쁘게 살다 보니까 네네. 연락이 끊겼어요. 제가 날아다닌다고 했잖아요. 어떻게 찾아보기는 했나요? 혹시? 찾아보기는 했는데 잘 못 안 됐어요? 찾겠더라고요. 예. 우리 방송이 지금 유튜브 또 팟빵, 페이스북에 다 올라가거든요. 네. 근데 혜숙님 오늘 제가 판 한번 깔아드릴까? 이참에 영상 편지 대신에 음성으로나마? 네. 네네네. 마음을 전해야 되겠어요. 그러시네요. 네, 판 깔아주세요. 복자야, 잘 지내? 결혼하고 오랜만에 우리 언제 한번 만났었지? 바람결이었나 싶을 정도로 아주 잠깐 보고 우리는 그렇게 헤어졌네. 내가 지금도 잊지 못하는 건 복자 네가 내 등록금을 내준다고 그렇게 말을 전해왔을 때 난 정말 고맙고 너무 미안했어. 나는 너를 그렇게까지 생각하지 못했었거든. 아마 나는 너의 그 예쁜 마음을 평생 못 잊을 것 같다. 너한테 갚을 길은 없지만 누군가 위로받고 싶을 때, 도움이 필요할 때 너의 그때 그 따뜻한 마음을 떠올리며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하고 싶어. 곡성에서 살고 있다는 소식은 들었는데 시간 내서 곡성을 한번 뒤져봐야겠다. 꼭 만나러 갈 테니까 내 얼굴 기억하고 있어. 복자야, 사랑해. 네. 약간 울컥했죠? 네. 조만간 혜숙님이 곡성으로 뜨실 것 같습니다. 네. 뒤지고서 남을 뿐인데. 네. 네, 복자 씨, 혜숙이가 사랑한대요. 네. 꼭 상봉하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장님은 잊지 못할 친구 없습니까? 네, 저도 네. 잊지 못할 친구가 하나 있어요. 중고등학교 때 제 문학적 감성을 일깨워줬던 친구인데요. 그때 당시에 막 니체와 케고르의 놀이, 그다음에 매 시 한 편씩 외우기, 막 이런 어떻게 그렇게 한번 놀까요? 누가 니체예요? 저는 케골, 그 케골. 친구가 니체. 네. 진짜 신기하다. 네, 그래서 그 친구들이 살아있으면 현재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 그 사람의 생각으로 막 얘기하기, 막 이런 거 했었거든요. 막 이런 거 논술학원 가면 막 이런 거 하지 않아요? 근데 어느 날 그 네. 친구가 고1 때였는데 저를 자기네 집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친구의 집은 되게 이렇게 언덕바닥에 좁은 골목길을 막 올라갔었거든요. 그러니까 달동네라고 하던 그런 데였던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아파트 촌이 되어 있지만, 근데 어쨌든 그 친구 방은 다락방이었는데 문을 열고 올라가 보니까 100개의 초가 준비되어 있었고 잠깐 기다리라고 하더니 친구가 제 생일상을 차려서 가져온 거예요. 그리고 초에다 이제 불도 켜고, 그래서 물론
다과 소금하고 쇠고기 스프였어요. 그때 막 그런 맛있죠. 게 좀 네. 유행이었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때 처음 먹었거든요. 그걸 보고 저는 그 친구의 마음에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그때는 왜 받는 거에만 익숙해서 그런 고마운 마음을 되돌려주지 못했는지 좀 아쉬움이 남는데요. 그 친구의 마음이 제 마음속에 아직까지도 남아서 그때 기억만 떠올리면 지금도 막 행복해요. 근데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지금 30년이 지났는데, 어렴풋이 그 친구가, 이렇게 대학을 역사학과인가 가서 데모에 굉장히 우리 때 한참 데모 많았거든요. 데모에 되게 열중이었다는 그런 소식은 언뜻 들었는데 여태까지 단 한 번도 못 만나고 있어요. 보고 싶겠어요. 네, 보고 싶네요. 방송 들었으면 좋겠네요. 선양님만을 위해서 이벤트 해준 거잖아요. 그렇죠. 네. 초 100개 키는 거 힘듭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네. 예린 양도 한마디 하셔야죠. 저도 아까 헬스견처럼 갈까요? 저는 네. 아까 말씀드렸던 고등학교 친구들한테 한마디씩 하고 싶은데요. 걔네는 진짜 생각해보면은 진짜로 서로를 위로해주고 위해주고 격려해주는 친구들인데, 셋 다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고 있어요. 호경이라는 친구는 이제 막학기라서 이제 졸업을 하고 바로 취업을 한다고 막 준비를 엄청 하고 있고, 또 아라라는 친구는 지금 학교를 졸업하고 병원에 들어가서 지금 막 적응을 하고 막 회식하고 막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벌써 시작했네요. 네. 그리고 현영이라는 친구는 이제 올해 6월에 결혼을 하고 내년에 엄마가 돼요. 그래서 그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는 친구들한테 네.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고 싶어요. 한 사람은 병원에서, 네. 또 한 사람은 이제 취준생으로, 네. 또 예린님은 복학생으로, 또 한 사람은 결혼을. 네. 이렇게 다른 각자의 길이에요. 네. 네 명이. 다 다르죠. 네. 정말 소중한 친구입니다. 네, 세 분 다 한마디씩 소중한 친구들에게 전해봤는데요. 우리가 오프닝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늘 저희 엄마는 콩을 좋아해 시즌 1 마지막 방송이잖아요. 왜요? 아쉽습니까? 네? 네, 감독님 먼저 보내드리고 여기서 우리 밤새고 잘까? 네, 어땠어요, 선양님? 네, 저는 네. 방송을 하면서 네. 정말 잊고 지냈던 예전의 감성과 추억들이 막 떠올라서 방송하는 내내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요. 우리 신랑을 보면서도 맞다. 예전에 우리 신랑이 그랬구나. 싶어가지고 막 사랑스러워 보이고 그러더라니까요. 새록새록. 네. 그리고 가족이며 친구에 대해서도 네. 좀 더 소중하게 저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제가 이만큼 삶을 살아온 원동력이 그동안의 그런 모든 관계 속에서 받은 사랑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로 인해서 제가 이만큼 성숙하고 성장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요. 호기심 때문에 이 방송이라는 걸 쉽게 접하게 됐는데 직장을 다니다 보니까 진짜 힘들더라고요. 그래도 우리 멤버들을 만나게 돼서 저한테 두고두고 잊지 못할 큰 자산이 된 것 같고요. 선양님 말씀처럼 가족들과 친구들, 제 주변의 지인들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아주 좋은 시간인 것 같아요. 그냥 단순한 수다라고만 생각했던 이 방송이 내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귀중한 추억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 방송을 하면서 일단은 엄마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왔잖아요. 네. 근데 생각해보니까 소소하게 그냥 모르고 지나쳤던 것들조차 엄마 손길이 안 닿은 데가 없구나. 엄마에 의해서 다 만들어진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엄마의 소중함 그리고 감사함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던 계기가 됐고요. 방송 1회분 만들려고 진짜 일주일에 되게 많이 만났잖아요. 은행나루에서. 근데 그럴 때마다 쌤들 막 집에 막 냉장고에 있는 거 다 털어오시고 막 그리고 또 막
집 가서 먹으라고 막 가방에 쑤셔 넣어주시고 막 그러셔서 너무 감사했고요. 엄마는 콩을 좋아해 응원해주시고 또 마지막 방송까지 들어주시고 계시는 청취자분들 그리고 매번 녹음해주셨던 감독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집 밖에 뭐 친구들 또는 가족들 저희들한테는 정말 귀한 존재인데요. 그렇듯이 이제 산은 산이어서 아름답고 물은 물이어서 아름다운 것처럼 소중한 친구는 그 자체가 커다란 재산인데요. 가족이든 친구든 가까운 사이에는 사실 우리가 조심성이 없이 막 함부로 대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걸로 인해서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받는 것도 굉장히 힘들지만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상처를 받는다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가까운 사이일수록 우리가 말은 절제하고 생각은 깊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고요. 이 혼자 하는 방송도 굉장히 힘들겠지만 우리가 넷이 방송을 하다 보니까 혼자 하는 방송이 4배나 사실은 어려운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 한 사람 허락되는 시간을 맞춰서 만나야 했고요. 단합도 잘 됐고 저도 굉장히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난 잠시 눈을 붙인 줄만 알았는데 벌써 늙어 있어. 소설 바보 빅터로 베스트셀러 작가가 된 레이먼드 조의 책 관계의 힘 중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10,000명의 인맥보다 마음을 나눌 수 있는 한 명의 친구가 더 가치 있다. 그런 친구를 가지고 있다면 당신은 성공한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인생에서 한 번 무너지면 다시 쌓을 수 없는 것 중 하나가 우정. 그리고 우리 삶에 있어서 반드시 소유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친구랍니다. 새로운 친구를 많이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지금까지 나와 함께 시간과 공간을 이어왔던 의미 있는 친구들을 한 번쯤 되돌아보는 하루 되시면 어떨까요? 오늘 엄마는 콩을 좋아해 8번째 마지막 시간 친구를 주제로 우리 주변에서 나눌 수 있는 흔한 얘기들로 꾸며봤는데요.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에 특별함을 부여해서 생기는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변함없이 마지막 시간까지 함께 해주신 콩 식구들 선양님, 혜숙님 그리고 예린님 고생 많았고요. PD 대본 김혜린, 연출 박영록 그리고 제작에는 은행나루 마을방송국 지금까지 진행에는 서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행복하세요. 사랑합니다. 이름이 온전히 바뀌었고 삶에 대해 아직도 잘 모르기에 배고픈 일들 정말 많지만 엄마도 늘 같은 말만 되풀이하며 내 맘의 문을 더 굳게 닫지. 공부해라 그게 중요한 건 나도 알아. 성실해라 나도 쓰고 있잖아요. 사랑해라 더는 상처받고 싶진 않아. 나의 삶을 살게 해줘. 왜 엄마 내 맘도 모른 채 매일 똑같은 잔소리로 또 자꾸만 보채. 난 지금 차가운 세상 속에 갇혀 살아갈 새처럼 답답해. 원망하려는 말만 계속해. 제발 나를 내버려두라고 왜 애처럼 보냐고 내 얘기 들어보라고. 나도 마음이 많이 아프고 힘들어하고 있다고. 아무리 노력해봐도 난 엄마의 눈엔 그저 철없는 딸인 거냐고. 나를 혼자 있게 놔도 아니야 그건 너무 좁아서야. 나도 그러지 못했잖아.
용서해 줄 수 있겠니? 넌 나보다는 좋은 엄마가 되겠다고 약속해 주겠니? 랄라랄라. 엄마 나를 좀 믿어줘. 어려운 말이 아닌 따스한 손을 내밀어줘. 날 걱정해주는 엄마의 말들이 무겁게 느껴지고 세상에 살아가는 게 무섭게 느껴져. 왜 몰래 눈물을 훔쳐요. 조용히 가슴을 쳐요. 엄마의 걱정보다 난 더 잘해낼 수 있어요. 그 무엇을 해내든 언제나 난 엄마의 딸로 다 버텨내고 살아갈 테니 걱정하지 마요. 말하지 않아도 난 알고 있다고.